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그 2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독재형 리더십 중에 우리가 영국의 마가렛 대처 이제 이 사람을 가다가 이제 거기에 근접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 지시형 리더십 중에 대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이 대처는 대처리즘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냥 영국 같은 거나 프랑스 이런 선진국 사회에서 원래 복지가 이제 그 굉장히 잘 보장돼 절대적 복지가 보장돼서 일정 부분 모든 사람들한테 복지 정책의 혜택이 돼가지고 가장 그 복지가 잘 된 나라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되어 왔습니다. 영국이 지금도 의료는 뭐 상당 부분 그렇게 모든 게 무료라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때 대처리즘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그렇게 모든 복지를 절대적인 복지를 갖다 시행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복지를 갖다 그같이 보장해 주니까 일하지 않고도 일정 부분 그런 국가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처가 어떤 방식으로 취했는 거니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복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보면 선별적 복지를 같이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복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방식들을 뜯어 고쳤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대처리즘이라고 하고 이 방식을 수행해냈던 그런 그 리더십을 우리가 독재자형 리더십 중에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당 부분 의미를 갖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앞에 부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상당 부분 나를 따르라 이제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위임형 리더십은 그거가 아닙니다. 자신이 결정해서 이제 그렇게 해봐라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알아서 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이 부분도 잘하면 효과적이지만 잘못하면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임형 리더십은 당신이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식은 앞에 부분에서는 나를 따라 이렇게 하니까 단순하게 그걸 따라서 지시에 따라 가지고 착착 움직이면 아무 의사가 없던 아무런 그 같은 이제 고통이나 이러는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지시에 따르다 보면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는 건 없었는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팀에 따라서 팀이 알아서 하라 이제 이렇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니까 이 형태를 위임형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임형 리더십은 지도자가 조직의 의사 결정 그 과정을 이끌지 않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의사 결정을 맡김으로써 자기는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여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조직에서 독자적이고 독창성을 갖다가 같이 인정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충분한 잠재 능력을 끌어올린다면 전체 효율성은 훨씬 더 높아질 거다. 이제 이러한 전제 조건이 이제 그 가능한 그게 바로 이제 위임형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위임형 리더십은 민주주의랄지 그다음에 미래형에서는 아주 기묘하고 필요한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달라지고 어떤 것이 완벽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될 수 있습니다. 이것 중에 이제 그러니까 리더가 직원들에게 모두 다 그와 같이 이제 그걸 이제 배려를 해서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은 상당 부분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지적 능력이랄지 어떤 방식의 체득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 구성원으로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신입 초보가 많고 이렇게 뭐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런 조직 상태에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스스로 결정해서 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전체 효율성을 끌어내는데 정말로 그거는 이제 부족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충분한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 알아야만 그러니까 지적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그런 일들을 체질적으로 많이 해봤던 사람들의 구성원이라면 그걸 스스로 판단한 다음에 적응하고 대응하고 이런 거 같은 여러 가지 전술과 전략이 나오겠지만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그런 신입이나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놓고서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서 해봐라 하는 거라는 거. 이건 정말로 그거가 효과적일까? 이런 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한테 중학교의 과정들을 놓고 니네들이 이걸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 가지고 풀어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일 수 없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부분 이제 그 위임형 리더십에는 대부분 의사결정을 부하 직원들에게 위임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자기의 개성이나
창의력, 그 다음에 이걸 중지해 집단지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니까 상당 부분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원의 스스로의 그런 잠재 능력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 그러는 것들이 바탕이 돼서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데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위임형 리더십이게 됩니다. 앞으로 사회는 이런 그러니까 위임형 리더십이 지향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더욱 많은 것들이 개발되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는 이제 그렇게 가는 리더십이라고는 하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회는 위임형 리더십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임형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제가 이제 단점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이제 지시 감독, 그다음에 절차적인 일 처리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육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통제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돼 가지고 전반적인 그러니까 조직의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위명 리더십이 어떤 상황이나 조직의 구성원 이런 모든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이런 게 필요한 단계가 있고 그러지 않을 단계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 여기 중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 위명 리더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거는 이제 세종대왕. 이제 앞에서 이제 대처를 우리가 이제 그 평가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봤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세종이 이제 그 세종대왕이 이런 리더십에서 아주 유의명 리더십의 전형적인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종이라는 인물을 놓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이제 이 왕권과 신권의 조선 시대의 이제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왕권, 그러니까 왕족 집단과 신하 집단 간의 끊임없는 대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게 된다. 신하 집단은 왕은 가능한 한 바보 같고 정말로 무능한 그 왕이 이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기들이 실권을 갖고 좌지우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은 반대급부로 자기의 왕족과 권위를 세워서 신하들을 통제해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왕족 집단에서 그런 걸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왕권과 신권이 끊임없이 대립했는데 실제로 왕권이 우세했던 건 몇몇의 그 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권이 더 우세한 사회가 조선시대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왕권과 신권이 끊임없이 대립하는 것 중에 그 왕권의 최고점에 있는 게 바로 세종대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 조선 후기 사회 정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그와 같은 왕들. 그러니까 정조 앞에는 영조가 있었고 세종 앞에 있었던 아주 그 세종 이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왕권을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했던. 그러니까 가차없이 신하들을 죽여서 왕의 권위를 높여놨기 때문에 그 후대의 왕들이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 역사적인 아웃사이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다면 실제로 세종은 그 행정 업무랄지 이제 이러는 것들을 그 같이 얘기할 때 그 재상들에게 과감하게 위임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역사를 좀 전공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해 봤는데 세종이 이제 훌륭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전 뭐 별로 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조선 왕조실록을 갖다가 번역한 거를 갖다가 검수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읽었는데 세종대왕이 어떻게 고하치 했는지 그게 왕조실록에 다 기록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정말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김종서한테 어떤 그런 이제 그 여진족을 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다른 왕들은 대개 이제 한 가지 명령을 주는데 그 세종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종은 여러 신하들의 중지를 모은 다음에 거기에 가가지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 이렇게 딱 1차 명령한 그 문제가 어디에 부분에서 어떻게 막히면 여진족에 누굴 만나서 어떤 해결 방식을 해라. 만약에 그게 또 막히면 마지막 방법으로는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그 아주 그 부분에서 명령을 내리는 게 단순하고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까지 절차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게끔 하게 하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군주의 미덕이고,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상당 부분 효율적이고 그런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점점 더. 따라서 세종은 그런 위임 방식을 썼지만 그렇게 큰 테두리를 정해져가 아주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일어날 거다 하는 걸까지 감안해 가지고 그러는 것들을 하는 그런 뛰어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세종대왕 훌륭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전 별로 믿지 않았었는데, 그걸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며 아, 이 사람이 정말로 리더십과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합리적이고 뛰어난 생각을 했고, 누가 봐도 정말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했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종대왕의 위임형, 그러니까 위임형 통치 체제고 아주 실용형인 그런 리더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이제 세종은 제가 읽으면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아웃사이더로 이제 그 얘기 중에 세종은 정말 그 자식과 그게 이제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무튼 세종은 그렇게 권위를 가졌지만 세종 말년에 내불당이라고 그래서 왕실에다가 불당을 갖다고 같이 설치하는 그 문제를 놓고도 신권과 신하들과 격렬하게 토론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계급장을 떼고 막 그렇게 막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그 신하들을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신하들은 아주 단식 투쟁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고 나가는데 상당 부분 고민과 고뇌가 쌓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시형과 위임형 두 가지가 이 리더십의 가장 본질이고 대립적인 관계인데, 나머지는 이제 그거 절충형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어야 된다, 이제 이런 형이 되겠죠. 근데 아무튼 두 가지 유형이, 그러니까 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과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위임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가장 리더십에서 본질이고 양쪽의 장단점을 적절하게 갖고 있다 하는 게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되면 이제 그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의 핵심, 그러니까 과연 산업혁명과 함께 리더십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 하는 겁니다. 여기 중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리더십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제 정말 그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이제 주창한 건데, 이 사람은 이제 하버드 예일대에 이제 있으면서 많은 세계 최고의 경영자들 CEO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강의를 이제 그같이 많이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강의가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되게 경영학 그 전문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 경영자들 CEO들이 그건 현장에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건 순 엉터리다 이렇게 비판해가지고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게 낭비 교육이라고 해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에 대해서 우습게 하는 그런 경향을 겪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인문학 강의, 그러니까 인문 교양, 와가지고 인간에 관한 본질과 그 다음에 그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그런 강의에는 그 사람들이 아주,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 조직을 끌고 갈 것인지 그런 인문학적인 고민 그러는 것들을 얘기할 때는 아주 경청할 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거 중에 헤스라는 사람이 쓴 동방술래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 내용은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네오라는 이 사람들이 동방에 가서 이제 그 견문을 하게 넓히기 위해서 탐험을 떠나는데, 거기에 네오라는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러니까 하인으로 고용한 겁니다.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한동안 이제 그 진행시켜 가지고 그 가다가 중간에 네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동방 그 견문을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안내자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접고서 할 수 없이 돌아와 가지고 그 이제 소설 속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적한 다음에 그게 왜 그랬는가 그렇게 나중에 그같이 알아서 잡고서 그 사람을 갖다 재판에 회부해 가지고
왜 중간에 잠적했는가 그렇게 살폈는데 나중에 그 레오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재판장, 레오가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었는데 거기 밑에 와서 하인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안내를 한 겁니다. 따라서 위대한 사람들은 하인처럼 그런 정신을 갖고서 상대를 갖다가 봉헌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만 밑에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쫓아온다 하는 그런 소설의 줄거리였는데 그걸 보고서 감동을 받았던 그린리프가 이 이런 리더십이 가장 정말로 중요한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그런 상위의 지도자층들은 하인처럼 서번트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진리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것 때문에 서번트 리더십이 상당 부분 CEO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감대를 일으켰고 이 부분은 리더십에서 가장 건데 제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맨 앞에 서서 희생과 그 다음에 봉사, 봉헌 이런 것들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따라올 수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리더십의 이제 그 사례를 좀 더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보면 저도 이제 그 찾아보면 처음 이제 이걸 봤는데 스타벅스 CEO의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은 스타벅스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세계적인 CEO가 됐는데 이 슐츠는 그 정말 그 뉴욕의 빈민가에서 성장해서 비정규직인 무능력자의 아버지 밑에서 이제 그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경영에 관심을 갖고 영업사원과 이제 알바 이런 여러 가지 그 삶을 살았는데 이것 중에 이제 영업사원을 이루다가 고객사를 인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키워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되었는데 이것 중에 이제 그 왜 그렇게 경영 철학과 그다음에 그것 중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 중에 가장 키워드로 얘기해 보면 슐츠는 경영 철학이 인간 중심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사고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그 직원들에게는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트타임 뛰는 사람들한테 의료보험을 절대로 제공하지 않는데 이 슐츠가 처음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했고 두 번째로는 스타부트 강도 사건이 일어나서 점포 관리자가 사망하니까 비행기 전세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관리자들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갖다 어루만지고 전체 모든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휴머니티한 정신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와 같은 스타벅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경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영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다 핵심적입니다. 전 뭐 그 10년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들었는데 10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갖다가 관리하고 지금과 같은 그런 휴머니티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리더십의 핵심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을 갖다가 그와 같이 생각하고 인간을 갖다가 깊이 감동하고 인간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이거 아웃사이더 얘기인데 이기적 유전자에서 정말로 그 얘기 중에 이렇게 인간적이고 가장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데서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는 우리가 이제 그 존 F 제가 케네디를 이제 들고 왔는데 이 이제 그 케네디는 총을 맞아서 이제 암살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미국의 이제 그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되게 와스퍼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화이트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흑색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앵글로 색슨족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보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회. 그런데 이제 이 와스퍼 중에 첫 번째 기록을 깼던 사람은 이게 케네디인데 이게 어떤 걸로 기록을 깼는 거니? 개신교여야 되는데 케네디는 카톨릭 집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관계에 있었고 적들이 많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이 이제 그 케네디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평가가 이루어졌고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케네디 정책 중에 그 주목되는 그런 정책에 감동을 받았고 미국 사회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데 혁혁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그와 같이 얘기해 보면 뉴 프론티어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동부에서 서부로 웨스트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총을 들고 개척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프론티어식. 그러니까 개척의 역사인데 그게 계속해서 서부까지 와 보니까 그 와가지고 바다가 나오는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그 총을 들고 에너지를 갖다 발산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봉쇄됨으로써 미국은 그 내부적으로 폭발적인 그런 에너지가 충돌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게 바로 이제 프렌트 정신 중에 이제 이걸 우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이 모든 문제를 우주로 향하게 해서 달 착륙이랄지 이런 인공위성 이쪽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게 바로 케네디의 그와 같은 정책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철인의 정책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론티어 정책 중에 그러는 것들을 관철시키고 두 번째로는 미국 사회에 있는 젊은이들을 뽑아서 세계 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국의 평화봉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중학교 때 그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이제 선교 이 평화봉사단이 와갖고 영어 선생님으로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나가서 그 세계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미국에 돌아오면 역시 미국은 살만한 나라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펼친 게 아주 미래를 내다봤던 그런 정치가고 위대한 정치인력을 같이 발휘했던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고 모든 구성원들을 그쪽으로 끌고 갔던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케네디를 위대하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상위 조직을 이끄는 그런 리더들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셀프 리더십이라는 과연 무엇일까 이제 하는 그 본질을 좀 그 얘기해 보면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하는 건 그 지도자, CEO랄지 뭐 대통령 뭐 그런 사람들만 정말 리더십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더십 그러면 그렇게 조직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만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그 개인은 그 뭘 해야 되나 조직원이 된다거나 그렇게 하면 근데 이게 이제 그 4차 산업에 있어서는 상위 계층에 몇 사람만 깨어있는 리더십과 뭐 정신력 이런 걸 강조해서 지금까지 복잡 다단한 정보화 사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끌어내지 못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해 보니까 각자 구성원들이 모두 다 리더가 돼야만 총합,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런 역량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상위 계층만 리더십을 갖다 강조함으로써 그 사람들만 끌고 가는 그런 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전체가 이제는 그런 리더십을 그같이 갖춰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랄지 이런 것도 변하고 다 변했는데 그것 중에 몇 사람만 깨어 있어가지고 그런 리더십을 강조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 차원의 시스템 리더십이라고도 하고 셀프 리더십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의 리더십을 깨달아서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와 같이 이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셀프 리더십이 강조되는 거고 이번 학기 강의 주제가 바로 이거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실제로는 그 여러 가지 변혁의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될 건데 그거 중에 제일 중심적인 핵심적인 사항은 일 개인들도 스스로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전체 총력의 힘을 갖다가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 방식과 그와 같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해보면 앞에 그 그래프가 저같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저걸 뚫고 그와 같이 테이크업 하는 그와 같은 단계는 셀프 리더십이 이루어져서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잠재력 이런 총합을 이뤄내야만 그걸 달성할 수 있다. 이것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프 리더십의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한 학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만치라는 사람과 심즈가
그와 같이 개발한 리더십이 셀프 리더십입니다. 자기 리더십이라고도 지칭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끄는 리더십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인생 방향을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강조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셀프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제 만책 셀프 리더십에 관한 저서를 찾아봤는데, 저 저서의 제목이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저게 이제 저서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그걸 읽어보면 상당 부분 그 공감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를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집필해 놨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그 후반부에 설명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해볼 생각인데, 요거가 상당 부분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좀 너무 좀 그 자기를 이제 아주 스스로 이제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그 진행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부와 사회의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그거에 관해서 다음 주에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빨리 그 얼굴을 그 맞대고서 여러분들과 재밌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